시간을 맡게 된 분석팀의 유일권 팀장입니다. 나는 뭐 삼촌 뻘, 아버지 뻘 그랬죠. 쌩쌩한 젊은이들 보기 좋습니다. 여기 우리 약간 독참 사원들 계신데 비교가 많이 돼요. 벌써 몇 년, 우리 제임 씨 나이로 몇 년 안 됐죠? 한 2년? 3년? 그래서 오늘 이 한 내용, 이 분석, 원단 분석 두 가지인데요. 여기 석유 공장 계신 분 계세요? 그냥 대충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 설비 대충 들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 전기과는 듣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전기과 나오신 분들은 초반에 분광 쪽은 오히려 일반 다른 분들보다 전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파수 개념, 이렇게 파장 개념 아시는 분들이 훨씬 쉬우고, 생산에 계신 분들 계세요? 생산 어디죠? 모다크릴, 또 모다크릴, 아크릴, 나일론. 그런 분들은, 특히 나일론 계신 분은 원단 분석할 때 좀 집중해서 많이 들으셔야 되고, 기기 분석도 집중해서 좀 많이 들어야 돼요. 다른 분들은 대충 들어도 돼요. 모다크릴은 원단 분석 안 들으셔도 되고, 대충 기기 분석만 좀 들으시면 돼요. 언급 안 한 사람들은 대충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기기 분석 같은 경우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빡세게 하면 조금 알아요. 원단 분석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하면은 빡세게 하면 좀 알아요. 그러니까 두 개 하면 대충 20년은 넘어야 돼요. 근데 그 2시간에 해달라고 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따라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정상이면서, 원리 중에서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금 기초 원리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실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일론 생산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개 다, 모다크릴 하시는 분들은 기기 분석 쪽만 조금 이해하시고 나중에 시효를 의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냥 유틸리티 팀 많이 오셨네. 유틸리티 팀은 원래 잘 아시는데도 또 오셨네. 아라미드의 김재영 씨, 그래요. 몇 년 차죠? 저 8년 차. 그럼 전에 나하고 교육했었나? 제가 익산지 얼마 돼가지고. 안 하시고. 저는 대한화성 강사다 영어보다 사실 여기 많이 써 있었는데 좀 다 뺐어요. 이 양식을 갑자기 이걸 해달라고 해서 샜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여기를 좀 뺐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묘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소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교육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분석기기에 대해서 들어볼 일이 사실 대학원이나 이런 거 나오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거의 없어요. 상식적으로 GC 소규형이니까 뭐 GC가 한 20, 30대 있고, 그래서 GC 가스를 분석 하나보다 가스를 분리 하나보다 이 정도 수준이지. 다양한 분석기기의 종류, 분석 항목이라고 하는데 분석 항목은 여기 다 열거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분석 항목은. 그래서 어떤 기기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럴 때 이런 분석을 넣어주세요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정 이상이나 크레임이나 컴플레인 같은 게 발생했을 때 필요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나일론에 계신 분은 원단의 종류, 또 원단 분석 공정 많아야 나중에 주로, 왜냐하면 원단에서 크레임이 많아요. 원단에 줄이 생겼다든가 오염이 생겼다든가 크레임이 오면 또 어떻게 대처할지. 근데 얘기했지만 한 10년씩 다 걸리는 파트라서 2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흘러 넘어가시면 돼요. 잠이 막 엄청 온다 그럼 눈을 감고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돼요. 그래도 나와요. 실제로 그래도 좀 나오니까. 자, 한번 봅시다. 기기 분석 먼저 들어갈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일단 나와요. 이거 뭐 잘 읽을 수도 없고, 뭐 퓨리의 트랜스폼,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게 이름부터도 좀 힘들어요, 그죠? MR. 여러분들 병원에 있는 MRI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R이니까 인프라레드 적외선을 이용하는 기계구나. 앞에 FT 퓨리에라는 수학자가 변환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호를 갖다가 전자 반사된 신호를 퓨리에라는 사람이 변환을 했구나.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보는구나. 그래서 FT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IR을 이용하는구나. XRD는 당연히 엑스레이 회전이라는 뜻이죠. 디프렉션. 엑스레이를 쓰는구나. 그래서 이 구조 분석을 하는 모든 이것은 다른 바와 분광 분석이 있어요. 밑에 보면은 ICP라는 게 있는데 이 장비도 분광 분석 장비에서 여기다 분광을 넣어놨는데 구조 분석을 분광을 다 빼도 돼요. 근데 그냥 편의상 얘는 구조를 보는 어떤 부분자의 유기물의 구조를 보는 기기라서 구조 분석을 따로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게 구조 분석, 표면 보는 분석, 크기, 또 분리 분석, 분광 분석, 열을 보는 거. 그리고 물리적으로 인장 시험을 하는 강신도 기모, 이거를 만능 인장 시험기라고 해서 UTM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UTM 똑같은 거예요. 같은 기계들이거든. 부직포용이라든가 하지만 인장 시험기들, 마찰 개수를 측정하는 기계들, 비중을 측정하는 기계들. 가능성을 스티프니스를 측정하는 기계들, 또 물을 떨어뜨려서 흡수도를 측정하는 뭐 이런 기계들이 많겠죠.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조비에 있는 것들, 구조 분석, 열 분석 쪽으로만 주할 거고요. 수박 겉핥기를 못해요. 그냥 우리 차를 타고 수박밭을 지나가면서 제가 야 저거는 무등산 수박이야 뭐 이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요즘 시간이 그렇죠. 10년 할 걸 지금 1시간에 압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도 지금 왜 빨리 하지?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해도 몰라요. 그래서 핵심 사항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제 구조 분석부터 기기 분석이 나눠지면 그래서 맨 위에 구조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일단 빛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빛을 나눠보면은 요게 이제 파동이죠. 파동. 물결이죠. 물결이 이제 파동이 이렇게 치면은 파동. 그죠? 요 길이 최소 길이라고 통하는데 한 사이클 360도 되는 사인파 만약에 치면 요게 한 파장이죠. 웨이브렉스. 그 다음에 파장의 역수가 파수, 웨이브 넘버라고 하고요. 주파수 같은 경우 나누기 초죠. 초당. 그래서 만약에 1초에 3파장이 갔으면 3Hz가 돼요. 라디오파 같은 경우 980Hz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쨌든 빛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파장, 파동 뭐 이런 개념이고요. 빛은 아주 그 뒤로 파장이 작은 X 이거 파장입니다. 1 나노메타 정도. 나노메타 그죠? 나노메타 1 서로미터 1m면은 그냥 제곱을 할게요. 100cm죠. 100cm. 그러면 마이크로메타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배씩 늘어나는구나. 요거 밀리리터는 이제 1000배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는 파장이 1나노까지. 자에서는 한 380. 가시광선 여기 저 빨주노 접하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빨강이겠죠. 레드, 바이올렛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자에서는 울트라 바이올렛이 되고, 저기에서는 인프라 레드가 되는 거고, 저기에서 마이크로파 라디오. 여기 있는 빛들을 이용하는 게 분광분석이에요. 그럼 주로 하는 짓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빛을 때려서 주로 작용하는 건 전자 쪽에 작용을 많이 해요. 전자를 기존에 있는 전자를 튕겨내서 그럼 항상 뭐가 생기면 빛 발색이 생겨요. 발색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궤도가 전자 껍질이 있죠. 핵이 있으면 이제 핵 안에 양성자하고 분성자가 있겠죠. 전자가 돌고 있죠. 전자가 껍질 형태로 돌고 있으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면서 그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그 전류를 이어서 잡는 방법, 색깔이 바뀌는 걸 이용하는 방법 등등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분광 분석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NMR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판을 이용합니다. NMR 한번 볼게요. 자, NMR을 일단 한번 보시면은 핵 자기 공명이네요. 핵 자기 공명.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이제 핵도 들어가야 되고, 자기도 들어가야 되고, 공명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핵은 아시겠죠? 핵 안에는 뭐가 있죠? 가운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 게 핵이죠. 마그네틱은 뭐 자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조넌스를 한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혹시 있어요? 공명?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질문은 안 하게. 자장을 걸어줬을 때 공명이 생기는 부분을 이용해서 뭔가 찾는구나. 자, 여기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려워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료를 뭐 생긴 거 되게 다르겠죠. 야, 이거 튜브에다가 등에다가 용해를 시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 0.02g 정도를 용해를 시켜서 잘 녹인 다음에 기기에다 넣고 얘네를 기기에다 넣고 자장을 걸어줍니다. 자장을 거는 방법도 너무 많겠죠. 어차피 뭐 전선만 감겨 있으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초전도체 자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저온으로 연구 자석을 쓰고 있어요. 연구 자석이 뺑 둘러 있는 사이에 시료를 넣게 됩니다. 연구 자석을 이러다 보면 3000%로 빠지는 건데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연구 자석을 오래 보관하게 하려면 초저온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액체 헬륨과 액체 질소로 얘네들 이중으로 항상 포장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돌게 되면은 얘네들이 전자가 원래는 랜덤하게 돌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1H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수소 NMR이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이제 뭐 13C를 보는 CNMR도 있고 종류는 많아요. CLNMR도 있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이 NMR 보는 거는 H를 보는 거예요. 수소. 수소를 보기 위해서 용매에다 녹이면 용매에도 수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용매와 원시료의 수소가 다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수소를 씁니다. 용매를. 그냥 일반적인 H가 아니라 중수소를 쓰는데 그래서 좀 비싸죠. 그래서 1mm에 뭐 한 3만원, 4만원 정도 하는 정도의 용매를 써서 예를 들면은 이 전자들이 이건 핵입니다. 핵이 결국은 핵이 나잖아. 핵들이 랜덤하게 돌다가 이렇게 자장을 딱 걸어주는 순간에 한 방향으로만 돌아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요. 얘를 알파 스피드라고 합니다. 알파 스피드. 쭉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다가 그 에너지 준위가 이제 이렇게 돌면은 얘가 좀 베타 스피드라고 해요. 에너지가 높은 애, 얘는 좀 낮은 애고 같은 수평으로 돌지만 그래서 요 M은 자기 모멘트 U랑 같지만 요거 자기 모멘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여기 전기하시는 분들은 말고 자석이 N극, S극이 있고요. N극에서 자장이 나가죠. 그리고 전류가 생기고 그럴 때 위로 작용하는 힘, 그걸 자기 모멘트 U라고 U 또는 뭐 M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글쎄 뭐 저거를 짧게 닦죠. 자기 모멘트, 물체가 자기장에 반응하여 돌림 힘을 받는 정도? 좀 어렵죠. 어쨌든 일반적인 모멘트가 어떠죠? 힘 곱하기 거리죠. 그러니까 뭐 지렛대를 이용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런 모멘트. 그냥 일반적인 M은 FR이죠. FA 또는 FR 힘 곱하기 거리인데 자기 모멘트 약간 상대적인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가 이렇게 낮은 애를 주로 생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라디오파를 살짝 흘려주면 얘가 높은 에너지 주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아. 그럼 그 에너지 차이가 생기겠죠? 그 에너지 차이가 생기면 전위차가 생깁니다. 전위차는 다른 말로 하면 전압이죠. 그럼 전기가 흘러요. 그 전기를 FI라고 해요.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틸리티 중에서는 우리 저기 옥스포드 NMR기 오일 체크하는 거에 FID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몰라요? 나오죠? 나오지. 지금 책에 나오잖아. FID가 나온다고. 프리 인덕션 디케이가 나오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참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FID 신호를 그 수학자 큐리에 어떤 사람도 포리에라고 해요. 큐리의 연한식에서 신호를 잡아 스펙트럼을 잡으면 핵심은 주변에 환경이 깨끗해. 공터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수소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이 낮은 진동수를 갖는데 낮은 주파수를 갖는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요것도 이제 그 화학 단위, 화학 이동 단위, ppm을 썼지만 결국은 뭐 낮은 주파수를 갖는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 중에서 이 분자식을 잘 펼쳐보면은 요 끝에 있는 H들은 주변에 걸리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를 갖는다. 낮은 주파수를 갖고도 알파 스핀에서 베타 스핀으로 전이가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좀 중간에 뭐가 양쪽으로 낀 애들이 두 번째 나오겠고 점점 하다가 이렇게 주변이 좀 복잡하게 생기고 주변이 어수선한 애들, 등치가 있는 애들이 생기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요. 라디오 주파수를 많이 흡수해야지 이런 픽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픽의 면적을 가지고 얼만큼 들었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얘들은 우리가 늘 쓰는 애들밖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거는 뭐고 이렇게 구별해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계속 많이 찍는 애들밖에는 완전 미지물질을 분석하기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 한번 분석한 적은 있어요. 모다크에서 이제 폭발 사건이 한번 있어갖고 그 물질이 뭔지를 이제 PVC 퍼옥사이드 유기 과산화물이 생겨서 이제 폭발을 했는데 그때는 한번 이렇게 클로로폼을 녹여서 이걸 찾아낸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알고 있는 물질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론이에요. 카프로락탄 계환중합한 거고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PTA하고 이건 나트륨이니까 IPA를 조금 넣습니다. 나트륨은. 제일 낮은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DEG 두 개 붙은 거 있죠? DEG 같은 경우는 주변이 굉장히 공터죠, 공터.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 낮은 라디오 프리퀀시를 바꿔도 알파 스핀에서 베타 스핀으로 전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될 거는 다른 건 없어요. NMR기를 이용해서 폴리머 중에 모노마가 뭔지를 알아낼 수 있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이론이면은 카포락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구나. 폴리에스터 같으면은 아크릴 같으면 AN이 몇 프로 들어갔는지, 그죠? VA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비닐, 그죠? 비닐 아세테이트겠죠? 공중한 모노만 비닐 아세테이트가 VA가 몇 프로 들어갔는지, 그러면은 아크릴 88.8%인데 11.2%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KB형 폴리마거나 아크릴 같으면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모다크릴 같은 경우는 이제 VCM하고 AN하고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정량은 되는데 엄청난 정량은 안 돼요. 그래서 한 1%까지는 51, 52%, 38% 이런 건 괜찮은데 52.2%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게 안 돼서 퍼센트 단위까지는 믿을만하고 퍼센트 이하 단위는 사실은 습식 분석을 통해서 다른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NMR은 뭐를 구한다? 뭐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는 안 써놨네. 뭐를 구할 때? 맨 위에서 섬유나 고분자의 구조나 호모노마의 함량 분석할 때 씁니다. 맨 앞에 있는 제목이 여러분이 알아두는 핵심입니다. 야.
이거는 이제 그 적외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적외선은 종류가 많아요. 니어 IR, 근적외선, 미드 IR, 또 뭐 원적외선 이렇게 있고요. 각각 파장도 틀려 있어. 대충 요 근적외선하고 일반 적외선 미드가 한 3마이크로 정도예요. 근데 대충 근적외선은 각각 한 2.5 마이크로를 만약에 웨이브 넘버로 환산하면 2.5분의 1이겠죠? 근데 그걸 이제 미리가 아니라 센치로 환산하면 4,000 정도 돼요. 25니까는 1 나누기 25 그러면 얼마예요? 40이죠? 거기다 미리를 센치로 환산하니까 이제 400 정도. 요 정도. 어떤 사람은 얘를 파장으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파수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는데, IR을 전문으로 와서 주로 파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쓰는 거는 대충 한 4,000에서 600. 그러니까 4,000에서 여기네. 여기 약간 근적에서 초입부터 600이니까 요 정도까지. 그죠? 미드 IR 끝이 아니라 약간 위쪽까지 그 정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나 볼게요. 얘는 분자가 진동만 하는 거, 회전만 하는 건 아니죠. 진동도 하죠. 근데 얘는 이제 분자의 진동을 주로 보는 건데요. 적외선을 흡수하면 분자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많이 해요. 평상시 하던 진동하고 다르게 시료가 적외선을 흡수하면 분자 진동으로 변환이 되고요. 어떻게 흡수하는지는 이런 어떤 그 화학 결합의 특징입니다. 이 분광계를 이용해서 이 흡수된 파장을 함수로 측정을 해서 핵심은 입자가 작은 것들은 작은 에너지로도 진동을 하고 입자가 복잡한 유기물들은 큰 에너지를 받아야 진동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 덥죠? 여기 18도를 맞춰놨는데도 온도가 왜 안 내려가지? 더워서 이게 그 중에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파수예요. 파수인데 이거 팔레이네. 요 부분 대충 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700에서 1500 사이. 700에서 1500 파수 한 700에서 1500 정도 되는 데를 어떤 분자들의 지문 영역 또는 뭐 분자 지문 영역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이 물질마다 특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라이브러리라고 데이터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물질마다. 그래서 우리가 IR을 찍고 그 데이터를 비교해서 이 물질은 폴리에스터예요. 이 물질은 PTT예요. 이 물질은 나일론 6예요. 이렇게 알려줘요. 이 물질은 셀룰로스예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맨날 찍는 놈들은 이것도 굉장히 쉽죠. 근데 이제 얘는 좀 단점이 혼합물들은 거의 쉬워요. 불순물, 혼합물을 찍으면 안 나와요. 뭔지 몰라.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찾지도 못해요. 아주 이상한 물질을 찾아줘서 새로운 물질, 이게 뭔가요? 알고 싶으면 구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알고 있는 물질은 진짜 잘 찾는데 모르는 물질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분기를 하면서 하면은 할 수는 있죠. 그래서 IR은 관능기를 그 분자 내에 유기물 내에 어떤 관능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관능기 픽이 다 있죠. 근데 분자가 굉장히 복잡한데 관능기 픽을 일일이 다 측정해서 자기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어디에 CH나 CH2구나, 이거는 COH 쪽이구나, COH는 CO 결합을 말하는구나, 이건 그래도 CN 결합이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관능기별로
픽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다. FTIR로 알 수 있는 거. 아까 FTNMR로 알 수 있는 거는 그 물질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다. FTIR은 그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정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혼합물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자, 엑스레이 회전이라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회전기. 자, 엑스레이가 여기죠. 엑스레이는 당연히 화장이 되게 짧고요. 침투력이 굉장히 좋죠. 웬만하면 투과를 해버려요. 우리 뭐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 찍습니다. 내용 읽어볼게요. 섬유의 결정 배양도를 측정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서 배양도를 측정해요. 결정화도는 우리가 DSC로 측정을 하고요. 배양 얼만큼 배양이 잘 됐나 이런 측정합니다. 주로 탄소 섬유를 할 때 우리가 내연화사의 배양도 이런 거를 주로 내연화 지수 이런 걸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쓰임새가 많이 없어요. 핵심은 브레기 법칙인데 이거를 굳이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X선 회전은 화학 조성이나 결정 구조, 결정질의 크기, 격자, 유형, 층의 두께 등 정보를 입하게 되는 방식으로 정확히 얻을 수 있다. 조사되는 엑스레이 각도에 따라 원자에서 반사된 엑스레이 위상차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경로차를 ED 사인 세타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저게 경로예요. 자, 결국은 X선을 조사를 하면 튕겨 맞고 다시 나오는 거가 어떤지에 따라 이게 결정이냐 아니냐를 보는데요. 금속 같은 그냥 사실은 뭐 XRD 같은 경우는 잘 모셔도 상관없는 그냥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래프가 좀 더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금속 표면에 따라 약간 틀리긴 하지만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 금속. 근데 유기물 같은 경우, 자, 뭐 원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한 30% 50% 결정화 됐거나 이런 애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포물선 형태. 그래서 요 각도, 얘네들은 결정화가 안 됐구나. 요 놈들은 결정화가 됐구나. 그래서 배양도를 여기 배양도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 배양도를 가지고 어떻게 구하냐면 360도 중에서 아모르포스한 부분을 빼면 얼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은 없어요. 어쨌든 XRD를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나 배양도 보는데 필요하겠고요. 가끔 모닥불에서 배양도 봐달라고 많이 드려요. 별 의미가 없어요. 모닥불이 뭐 면식을 뭐는 하진 않는데. 그 다음에 분광을 기왕했으니까 여기를 먼저 요거 살짝 모르고 요것도 왜냐면 분광 분석이거든요. 아까 구조 분석 3개 다 분광 분석이라 분광 분석 좀 먼저 보고 갈게요. 이게 되게 어렵네. 이름이 너무 어렵네. 인덕티브리 유도된 커플이고 뭐 결합 유도 결합 플라즈마 그죠? 옵티컬 에미션 스펙트로메트리 이름 자체도 너무 어려워.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발광 분석법 뭐 이렇게 한국말로 쓸 수 있겠습니다. 플라즈마를 잠깐 플라즈마가 뭘까요? 물어보면 다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플라즈마. 그냥 뭐 플라즈마가 무슨 쇠 절단하고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플라즈마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냥 아주 쉽게 이온과 전자가 많은 기체? 그럼 이온과 전자가 많으면 당연히 고온이 되겠죠. 굉장히 고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분석법은 아르곤을 가지고 아르곤 가스를
태워서 아르곤 이온이 많은 그런 플라즈마를 만듭니다. 플라즈마는 이제 여기 이 기계 안에 토치가 들어있어요. 토치가 있어갖고 플라즈마가 이제 플라즈마 토치를 통과하는 이제 아르곤 가스를 거기다 전자를 많이 주입하게 돼서 플라즈마를 만들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얘도 이제 핵심이죠. 핵심. ICT를 찍기 위해서는 크게 전체를 두 가지 합니다. 여러 가지 산, 그러니까 황산, 질산, 염산 또는 산소수, 왕수 이런 걸 이용해서 유기물을 완전히 산화시켜 녹여내요. 그것도 부족해서 얘를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아주 좀 고급적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30분에서 1시간 돌려주고 펄펄 끓여주죠. 마개를 꽉 막고 그러면 유기물들이 다 녹아내리겠죠. 녹아내리는 유기물은 거의 없애고 희석을 몇 배 정도 해서 연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금속 성분만을 찾는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은 ICP-OES로는 이 물질 안에 들어있는 금속 성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찝어드리는 내용만 아시면 돼요. NMR이 그 물질이루는 원료들, 그죠? 모노마들의 조성을 함량을 아는 게 핵심이라면, 그죠? 그럼 IR이 그 물질이 어떤 종류인지 아는 게 핵심이라면, 이 ICP-OES 같은 경우는 핵심이 딱 그거예요. 금속 성분을 구할 수 있다. 금속 성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원리죠. 그렇게 해갖고 아까 전차를 해서 산으로 녹이고 다 녹여냈어요. 그래서 금속 성분을 희석을 한 상태에서 플라즈마에 있는 전자가 얘를 강력하게 때리면은 얘가 궤도를 이탈해서 하나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따 쌤 같은 경우는 전자가 얘를 때려갖고 다시 나오는 걸 세컨더리 전자라고 2차 전자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거를 그림으로 만들면은 쌤이 되는 거고 전자협력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에너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얘가 발색단이 빛이 생겨요. 그래서 빛을 보고 이게 어떤 물질이다 하고 정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은 측정 가능 원소고요. 우리는 스탠다드가 있어야만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가 있는 물질이 여기 약간 보라색. 그래서 철이라든가 니켈, 코발트, 칼슘 이런 쪽을 많이 쓰죠. 되게 조심하는 게 이제 시료를 들고 올 때 나트륨이 되게 궁금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트륨이 궁금해서 오는데 시료를 손으로 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손에는 생각보다 나트륨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땀이 나잖아요. 얼굴에 체액이 땀이 다 나트륨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1ppm, 2ppm 갖고 싸우는 여기가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더운데 뭐 이러고 있는데 실을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갖고 나트륨 재주세요. 그거는 나트륨 양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 한 3000ppm 나와요. 3000ppm 해봐야 얼마 돼요? 0.3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장갑 끼는 걸로 해서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샘플링을 해서 주셔야 돼요. 양은 되게 조금이어도 돼요. 다 1g 이하, 뭐 0.몇 g이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특히 나트륨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것들은 SI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SI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주변에 SI가 너무 많아요. 그죠? 모래도 그렇고 주변이 우리가 이루어진 게 실리콘이 너무 많아갖고 SI는 정량하기 되게 어려워요. 할 때마다 좀 편차가 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 되게 쉬워요. TI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원사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고 원사 하시는 분들은 TI2 같은 경우 쓸 때 TI2를 이제 우리 쪽에 ICP에서 의뢰해서 내기도 하고 현장에서 습식으로 해갖고 약간 이제 황산 쪽을 넣어갖고 발색을 해서 색깔을 보고 그러면 좀 차이가 나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만약에 0.3%짜리다 그러면은 3000ppm이죠. 그럼 현장께 한
2700 ppm 그러면 우리가 하면 한 3000 ppm 정도 한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냥 하던 데서 계속 하게 돼요. 왜 분석센터에서는 2700 나왔는데 ICP가 되게 3000 나왔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이 기계적 차이예요. 우리 쪽에서 지금 거의 3000, 31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이것도 설명하는 건 참 진짜 많은데 그냥 시간이 이미 많이 나서 ICP로는 금속 성분의 함량을 현재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건 다 끝나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제 표면 크기 분석 쌤입니다. 쌤도 뭐 어렵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쌤은 전자유리입니다. 말 그대로 전자를 쏴서 그 반사되는 전자를 우리가 쏘면요 빛이 되게 뭐 많은 빛이 생겨요.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BSE 이런 거는 어디다 쓰냐면은 요번에 이제 나이론에서 난연가 발사를 하는데 난연 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런 형태 같은 걸 볼 때는 이런 BSE, 백스캐터링 일렉트론을 우리가 감지해서 써야 돼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세컨더리 일렉트론은 아주 화질이 되게 좀 이상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화질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특허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에 이런 브롬계, 난연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세컨더리 일렉트론을 쓰면은 이거는 어쨌든 외부의 분석을 내도 이온 밀링이라는 걸 한 다음에 이렇게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을 써서 우리는 안 씁니다. 우리는 세컨더리 일렉트론을 써요. 그리고 실제로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장비이고 EDS 장비를 이용하면 그 중에 C가 얼마인지, N이 얼마인지, 니켈이 얼마인지, SI가 얼마인지 아주 그냥 간단히 쌤 장비에서 그러니까 화질을 보면서 거기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좋은 장비죠. 값도 제법 비싸고 100만 배까지 키워서 볼 수 있으니까 꽤 유용한 거고 보통은 뭐 한 1000배에서 한 5만 배 사이로 주로 많이. 그 다음에 이런 원리까지는 우리가 주로 세컨더리 일렉트론을 쓰는데요. 핵심은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전자 이거랑 똑같아요. 전자를 쏴주면 이 전자가 땅 치면 이 전자가 튀어나오죠. 이 전자를 감지해서 쓰는 게 쌤이에요. 광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자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유기물 같은 경우는 전자가 막 접체가 돼 쌓여요. 그러니까는 접지를 전기적으로 접지를 걸어준다. 어스를 걸어주기 위해서 요거를 백금으로 코팅을 합니다. 색깔이 맨날 다 이 칙칙한 색이에요. 백금색도 아니고 회색 같은. 여기 백금 코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빼줘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금속 같은 경우는 그냥 찍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 수학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전자를 때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를 때렸을 때 전자가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적게 나오면 자, 이 뒤편 같은 경우 이제 전자를 쏘는 데가 한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있을 때 이쪽은 되게 어둡게 나오겠죠. 전자가 조금 튀어나오겠죠. 이런 데는 어둡대요. 전자가 조금 튀어나오는데, 전자가 중간쯤 튀어나오는데,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음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전자가 얼마큼 튀어나오느냐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 그러지만 그냥 전자 튀어나오는 개수로 그냥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쓸 게 되게 많아요. 쓸 게 되게 많아요. 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장비예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현미경처럼 사이즈 재는 아주 조그만 물질 사이즈 재는 것도 쓰고 또 우리가 에어로 표면을 깎아내서 왜냐면 표면을 안 깎고 백금으로 다 코팅이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백금으로 코팅된 데다가 EDS 찍어봐야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죠. 백금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는 그죠? 애칭을 해갖고 쉽게 말하면 바람으로 깎아내서 대충 PT 날려보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TiO2도 있구나, CO도 있구나, 뭐 이렇게 찾는 그 이제 EDS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보기만 해도 앞으로 이거는 EDS 찍으면 되겠네.
이거는 쌤 찍으면 되겠네. 모나크릴이 쌤은 엄청 찍어도 돼요. 하루에 한 달에 몇천 번씩 찍어도 돼요 지금. 왜?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이런 다른 것들에 보면 이제 모나크릴 안에는 기고 보이드가 엄청 많아요. 단면에서. 그래서 모나크릴을 보려면 광학현미경으로 그런 보이드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액체 질소로 올려갖고 절단을 해서 액체 질소를 올린 그 단면 사진 그걸 보면 보이드가 엄청나게 보이면은 이게 정상적인 수준인가 아니면 너무 과한 건가 때로는 뭐 카본 블랙이 뭉쳐져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쌤은 굉장히 유용한 장비고요. 광학현미경 이거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광학현미경 저반 렌즈, 대안 렌즈, 대물 렌즈로 해서 빛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빛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못 봐요. 한 1000배까지 그리고 20개에서 한 1000배 사이 이렇게 확대해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름만 광학현미경이지 우리가 쓰는 광학현미경 다 디지털 현미경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대안 렌즈가 있어요. 광학현미경에 이게 우리가 그죠? 눈으로 대는 데가 대안 렌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에다 카메라를 또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눈으로 직접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컴퓨터 화면으로 봐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디지털 현미경입니다. 디지털 현미경은 광학현미경 차이 그거밖에 없어요. 디지털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의 그 대안 렌즈, 저반 렌즈를 대신해서 카메라가 달려있는 렌즈. 요즘은 워낙 해상도가 좋아서 요거는 그래서 한 1000배까지 그런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나일론이나 폴리스터 칩 중에 TiO2 분산성 같은 경우 볼 때도 이렇게 TiO2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뭐 아이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크기 입자별로 정리해서 입자가 대충 보기에 잘 섞여 있다. 그래서 분산성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찍어놓고 보면 이게 한 0.3% 정도 들어간 세미달 같은 경우의 사진입니다. 그냥 단면만 봐도 이게 세미달 원소구나. 이게 7536 세미달이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현미경은 좀 비싼 장비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이 대신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저반 렌즈는 아예 없고요. 카메라가 좀 고성능 카메라가 달려서 얘는 한 6000배까지 볼 수 있는데 우리 옵션으로는 6000배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2500배까지만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2500배 정도까지는 잘 보이고 광학으로 보는 거니까 컬러가 보이죠. 우리가 쌤으로 보면 아까처럼 그 회색빛밖에 안 나는데 이 광학 디지털 현미경으로 보면은 컬러가 보이니까 그런 점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뭐 직물의 어떤 표면 같은 이런 건 당연하고 뭐 스판덱스 단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아라비드 표면 같은 경우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원단에 어떤 높이 차를 갖다 계산해서 줄이 났는데 재직이나 재편을 잘못해서 나온 경우도 많으니까 높이 차이를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원래 좀 이게 크게 해서 어쨌든 직물이 이렇게 짜여 있으면은 높이 차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높이 차이를 계산해서 장력이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단 분석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엑스레이 회전 이프로게 이거 분자 크기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습식 장비밖에 없었는데 습식 장비 뭐 맞죠? 레이저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도 물론 레이저예요. 레이저 회전을 그래도 많이 넣어. 여러분이 회전을 설명하기는 좀 그렇죠. 회전의 설명이 필요하신 분, 영미대리 회전의 설명이 필요한가요? 괜찮지? 그래 회전 찾아보면 나와요. 뭐 이런 거잖아. 이제 파동이 있는데 파동이 이렇게 쭉 오다가 그런 데를 통해서도 파동이 간다. 뭐 이런 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제 회전의 원리니까 여러분 빛 같은 거 공부하시다 보면 좀 많이 나와요. 레이저를 쏴서 회전을 보니까 얘도 사실 분광 장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습식, 건식. 말라이드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라비드 폴리마하고요. 모다크릴 폴리마. 주로 다른 데서 잘 안 봐요. 주로 아라비드하고 모다크릴 폴리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제 주로 이제 건식물에 대해서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쏴갖고 이렇게 스캐터링 되는 빛을 갖다가 세기를 갖다가 필터를 했었구나. 그 정도. 입도 크기를 볼 수 있구나. 여러분들은 오히려 뭐 이거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은 석유학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 기계는 굉장히 유용한 기계예요. 특히 뭐 일공장 같은 경우나 PTA 같은 경우는 없죠. 그런 거. 생각보다 석유학에 기계가 좀 없어요. 그래서 GC만 좀 많고 그리고 여기로 많이 하러 와요. 이제 지금도 많이 오는데 얼마 전에 GC 매스를 하나 샀던 것 같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해고 이걸 일단 기기를 좀 풀어내고 갑시다. 자 어쨌든 이런 이름들 미인값들 이게 평균값이구나 이런 것들 최빈값 그런 거 한번 자료 통해서 알아주시고 ICP는 했었고요.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정량 분석기 얼마큼 있는지 여러분 잉크 같은 거 옛날에 무슨 얼음종이 같은 거에 넣으면 색깔이 막 색이 분리가 되는 거 그거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즉 고정상과 이동상이 있는데 고정상은 칼럼이라고 하고요. 이동상으로서 가스를 사용해요. 헬륨 같은 걸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칼럼 충진제 치하율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 차이가 생긴다. 원리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가스를 분석하는 거니까 시료가 가스 상태이거나 또는 기화될 수 있는 애들만 쓸 수 있는 당연한 얘기죠. 기화가 안 돼. 이게 300도까지 정도 우리가 하다 보니 250도까지 온도를 줍니다. 그래서 기화가 돼야지. 뭐 한 1000도 정도 돼서 기화가 된다. 그럼 GC 못 쓴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죠. GC는 가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속도 차이를 가져서 물질을 분리하는 기계구나. 그래서 석유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석유학에서는 거의 뭐 한 공장 한 2, 30개씩 있어요. 얘만 찍어. 그래서 그냥 그 성분 중에서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칼럼도 안 바꾸고 종류도 안 바꾸고 그냥 전기 분석이 들어오면 찍고 들어오면 찍고 들어오면 찍고 그냥 데이터가 일정하게 어느 수준에 나오는지만 관리해요. 근데 이제 공장 같은 경우 우리 섬유 같은 경우는 좀 2대 있고 현장에 하나 있지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칼럼을 좀 바꿔가면서 찍어요. 어쩔 수 없이 칼럼을 좀 바꿔가면서 찍는 편이고 석유학 같은 경우는 칼럼 고정 아예 그냥 찍는 시료 고정 그래가지고 2, 30대씩 놓고 그냥 계속 찍어내는 기계가 GC입니다. 가격도 예전에는 뭐 7, 8천원인데 요즘에는 3천만원 뭐 시판세는 한 3천만원 뭐 아직은 5천만원 이 정도 3천에서 5천 정도 수준이라 가격도 싸고요. 물론 액세서리도 많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잘 쓸 수 있고요. 센서가 디텍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FID를 주로 유기물은 FID를 잘 많이 써요. FID 그 그림이 뭐 농약 같은 거 할 때 TCD를 쓰기도 하고 디텍터가 종류가 많은데 검출기 원리입니다. GC를 하면 처음에 이제 가스화를 시켜서 컬럼을 통과시켜서 나오는 것들을 요 FID 디텍터로 프레임 이오나이제이션 디텍터로 검출합니다. 그래서 불꽃을 일으켜서 이온화 시켜서 이온화된 놈을 잡아서 어떤 물질이 얼마큼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GC 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FI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지고 우리가 검량선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를 알고 있는 애들을 먼저 한 3점 또는 5점을 찍어서 검량선을 미리 꺼놓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나오면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GC 매스, GC는 똑같고요. FID 대신에 매스를 다는 매스는 정량 분석, 질량 분석기. 그 실제 양이 얼마큼 되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매스는 정량 분석을 할 때 되게 필요한 장비인데 값이 비싸요. 얘만 한 5천만 원, 매스만 5천만 원 정도 해서 좀 값이 비싸다. 그거 빼고는 원리는 어렵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셔도 어차피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진짜 많이 알고 싶은 분은 나중에 어차피 오시면 되니까 와서 물어보시고 어쨌든 원래 기본 원리를 썼는데 인터넷 찾아도 다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 매스 원리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정량 분석이 가능하구나. GC로 분리를 해서
각 성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라미드 이물질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죠. 이물질 성분, 그죠? 이물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물질의 성분, 이물질의 함량까지 알고 싶기 때문에 메스를 꼭 써야죠. 그다음에 LC, 그다음에 LC, UPLC, 울트라 퍼포먼스 다 빼고 이건 LC. LC는 GC하고 뭐 다 똑같죠. 근데 이제 상위 리퀴드죠. 다른 거 없죠. 어렵지 않습니다. 상위 리퀴드. LC. 그래서 혼합된 유기화한 걸 분리하고 정량한 거다 똑같아요. 고정상 이런 게 다 X고 용이 돼야 된다. 용해가 돼야지 쓸 수 있다. 용해가 안 되면 못 쓰죠. 비휘발성의 시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써야 되고, 휘발되는 온도가 높은 경우는 써야 되고, 하여튼 액체 상태로 분리하려면 LC를 써야죠. 이거는 뭐 답은 없습니다. 주로 또 많이 쓰이는 아까 뭐 우리가 GC도 FID를만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UV 디텍터도 있고요, TCB라고 또 디텍터가 한 4종류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LC는 UV 디텍터를 씁니다. UV니까 아까 이것도 공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일종의. 그래서 아까 저 자외선 감지기를 씁니다. 그다음에 LC에서 만약에 칼럼을 좀 다른 걸로 바꾼다. 그러니까 겔2가 LC가 있죠. 그런 걸 이제 GPC라고 불러요. 겔 포메이션. 그런 분자량 측정할 때 쓰는 것들 있죠. 고분자가 있는데 고분자를 희석을 해서 겔 칼럼에다가 통과시키면은 그래서 작은 애들은 그 안에 이제 많이 갇혀 있다가 몇 개 나올 거고 큰 애들은 빨리 통과하니까 그 크기별로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거 GPC라고 우리가 이제 분자량을 측정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GPC를 결국은 LC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뭐 IC도 LC죠. IC도 LC입니다. IC는 이제 수용액을 만들어서 그 안에 CL-나 SO2- 이런 것들이 얼마큼 있는지 보는 장비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칼럼을 그때그때 계속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이온을 전문으로 보는 IC, 양이온을 전문으로 보는 IC. 그래서 우리는 음이온을 보는 IC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이 쓰는데 주로 이거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죠. 근데 그래서 양이온만 보려면 또 외부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정도가 많으면은 한 3년만 하는데 가격 대비해서 그 정도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냥 5천만 원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칼럼이 이온 교환 수지 칼럼이 들어있구나. 뭐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DSC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하고 싶어요. 원단 더 줄이면 돼. 올려오니까 하고 싶시다. 그냥 하고 끝냅시다. 여기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할 거는 DSC가 제일 커요. 여러분들이 열 분석에서는 DSC하고 EJ하고 PMA가 있는데요. DSC만 알면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DSC를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할게요. DSC는 열을 계속 줘서 폴리머를 녹여내는, 그러니까 아크릴이나 모다크릴은 쓸 수가 없어요. 나일론, 폴리에스터 같은데 그냥 여기 폴리에스터 없죠? 대한화산 없죠? 대한화산 있어요? 대한화산 들어야겠네요. 대한화산만 들어요. 듣지 말고. 자, 이게 이제 온도입니다. 열량을 구하는 거예요, 열량. 폴리머를 녹입니다. 칩을, 이제 대한화산 칩을 녹인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대한화산 칩을 녹입니다. 밑에가 흡열입니다. 밑에가 밑으로 내려가는 흡열. 이렇게만 할게요. 300도까지 올렸다가 다시 식힌 거예요. 자, 흡열, 발열, 흡열, 발열이에요. 자, 이거를 유기전이 온도, 이거 승원 결정화 온도, 녹는점, 그리고 강원 결정화 온도라고 쓰겠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이건 대한화선만 들으세요. 딴 데 듣지 말고. 자, TG는 대충 뭐 75도, 80도예요. 얘를 써먹을 때는 어디냐?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이 되는데, GR1 온도를 측정할 때 이걸 씁니다. GR1 온도를 84도 정도 세팅해요. DS15가 한 거예요. 그래서 TG가 이 정도 한 80도 약간 온도니까 이 정도 온도 주면 C를 갖다가 한 8바퀴 반 정도 감으면 그 C이 충분히 요 TG 이상이 되겠다. 그래야 연신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TG 세팅할 TG는 GR1 온도 세팅할 때 쓰죠. 그대로라고 있어요. 이런 거 배웠어요? GR1 이런 거? 누구 딴 사람, 딴 교사한테, 여기 강사한테? GR 같은 거 얘기 못 들었어요? FDY나 이런 건 얘기 들었어요? 호의가 뭔지, FDY가 뭔지, UDY가 뭔지 이런 거. 혹시 어제 했나요? 병윤 씨? GR 원으로는 얘기 안 하죠. 오케이. 그럼 이거 대한화선만 들어요. 딴 사람 듣지 말고. 자, TCH, 승온 결정 온도를 올리면서 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 130도 정도 돼요. 이 대한화선은 진짜 잘 들어야지. 이게 너무 폴리에스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폴리에스터 그래프라서 칩을 건조하는데 150도에서 칩을 건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배치식과 연속식이 있는데 연속식은 열풍 드라이어라고 하고 배치식은 뻥튀기 기계처럼 저기 코니컬 드라이어라는 게 있어요. 콘 드라이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15로 배치해야 7.5톤 정도 놓고 한 10시간 걸려요. 150도에 한 10시간 걸리는데 이걸 150도까지 올려놓으면 얘 때문에 안 돼. 얘가 130도로 왔잖아. 130도에서 135도예요. 이 정도에서 꺼야 돼, 스팀을. 그럼 지가 알아서 150도까지 발열해서 올라갑니다. 스팀을 계속 올려고 150도까지 올리면 얘가 170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칩이 다 달라붙어갖고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그 칩 다 깨내요. 여러분들 드라이어 운전 조건을 보시면은 스팀을 130도에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TM은 당연히 익스트루다 온도를 뭐 250도잖아요. 250도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익스트루다 온도를 280도나 285도로 세팅을 하는 거죠. 빔 온도도 세팅하고 얘는 그때 쓰는 거고요. 얘는 돌아오면서 다 시켰을 때 강온 결정화 온도라고 해요. 강온, 얘는 승온. 온도가 떨어질 때 강온 결정화 온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방사성하고 되게 민감해요. 이 레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레인지가 좀 넓을 때는 방사성이 되게 편해요. 펜칭을 어느 정도 해도 웬만큼 실드 잘 내려오는데 이 레인지가 너무 좁은 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 칩을 요즘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조건이 딱 맞지 않으면 사절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칩 항상 여러분들 분석할 때 DSC 보면은 새로 외국에서 들어온 칩을 볼 때는 특히 폴리에스터는 광원 결정, 나이론도 요건 해당됩니다. 그리고 광원 결정하는 이 레인지가 너무 좁으면 굉장히 방사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TGA는요, TGA는 다 똑같아요. 얘도 투별 발열 보는 거고요. 대신에 이 안에 저울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감량이 얼마큼 되는지 보는 기계예요. 자, 투별도 보고 발열도 보고 이렇게 감량이 앞에 같은 경우는 몇 도예요? 대충 한 310도 정도에서 얘가 녹지 않고 바로 타는 거죠. 산화가 일어나서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5% 정도 남는구나. 95% 타서 없어지는구나. 그런 거 볼 때 쓰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용도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별로 관련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하고 관련은 없고. 그 다음에 TMA는 온도하고 힘을 주는 거죠. 온도 힘. 그래서 어떤 온도를 줬을 때 뭐 10이라고 봐도 되고 뭐 10이라고 얘가 10이에요. 10이면 이 위에다 뭐 연화점 LM이 없었으니까 뭐 연화점 같은 거 안 하죠. 꾹 눌러갖고 얘가 들어가는 정도를 보고 이게 들어가면 얘가 온도를 줬을 때 이 정도 온도가 연화 소프트링 포인트구나. 뭐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연구소에 있는 기계는 원사를 이렇게 걸어놓고 일정한 힘을 주고 가만히 있는 거죠. 온도를 주죠. 그럼 얘가 이렇게 길이가 쭉 늘어나니까 또는 길이가 줄어들거나 길이 변화를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길이를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고 힘을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힘을 보든 힘의 변화를 보든지 그걸 열 응력이라고 해요.
온도에 따라 길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TMA 기계는 연구소에서는 여력력 기계를 똑같이 쓸 수도 있고 다른 모드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길이를 측정할 수도 있고. 자, 그래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좀 40분 붙어 있죠. 지금 제가 1시간을 했네요. 그죠? 9시 55분에 다시 뵐게요. 그래서 9시 55분에 요거 질문은 같이 맨 마지막에 같이 듣겠습니다. 9시 55분까지 봅시다. 네,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빡빡해서 시작을 할게요. 첫 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시간도 촉박하고 기대 하나하나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2, 3년 정도 매달려야 원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잘 모르는 내용들을 주입식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은 원단입니다. 원단 분석 쪽이기 때문에 석유학이나 뭐 비전, 설비팀 그런 분들은 사실 몰라도 돼요. 진짜. 근데 이제 석유학은 진짜 몰라도 되고 섬유 쪽에 설비계는 그냥 그래도 이 정도면 오늘 하는 얘기 정도는 그냥 실공장에 다니니까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야겠다. 이런 거죠. 여기 비전 사원들, 유틸리티 팀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나이론 생산팀이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나이론 생산팀은 잘 들어요. 그렇습니다. 좀 천천히 이거 되게 원단 분석 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열심히 해야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서 이것도 너무 범위가 넓죠. 그래서 압축했는데 여러분들 이 교육은 그룹웨어에 보시면요 T 동료학습이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통합 게시판에 여기 보시면 이런 교육들이 제가 전에 해놨던 게 동영상하고 자료들이 좀 상세하게 돼 있어요. 직물은 한 2시간짜리, 경편 1시간, 한편 1시간, 또 사품 정도 등등 해놨으니까 그런 자료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버스 타고 수박밭을 지나가는 수준으로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원단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질문 이렇게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단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거 되게 짧게 하겠습니다. 원단의 종류 원단을 천이라고 하죠. 포라고 하고요. 패브릭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텍스타일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무슨 패브릭, 무슨 텍스타일이라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오빠사들이 원단은. 어떤 때는 부직포를 하는 거. 주기만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편물을 하는 데는 별로 많고요. 그래서 부직포 먼저 볼게요. 직포가 아닌 것, 그러니까 직물이 아닌 것. 우리가 옛날에 직물밖에 없었거든요. 직포가 아닌 것 부직포라고 합니다. 부직포를 만드는 예전의 방법들 있습니다. 기계적인 물리적인 방법이죠. 이건 이제 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용어들이 잘 아직 안 닿을 거예요. 안 닿는데 우리가 필라멘트 스테플 파이버에 대한 부분은 혹시 들었나요? 스테플 파이버 누가 대답 좀 해줘요.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몰라서. 스테플 파이버, 스테플 파이버, 스테이플. 스테이플 파이버에 대해서 들었냐고요? 나이론. 네. 스테이플 파이버 들었어요? 장섬유, 난섬유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지? 네. 왜 대답을 안 해? 스테이플 파이버를 가지고 부직포를 만드는 거예요. 스테이플 파이버를 그냥 갖고 하면 안 되죠? 스테이플 파이버인데 이전에 크림프를 줘야 돼요. 크림프, 요철을 줘야 돼요. 꼬불꼬불꼬불. 그래야 실이 서로 엉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적도 하는 거고 그걸로 부직포도 짜요. 그래서 이런 꼬불꼬불하고 짧은 실들을 가지고 부직포를 만드는데 그 부직포를 형성하는 이걸 웹이라고 웹을 형성하는 방법에 따라 부직포를 이렇게 나눈다 그런 거예요. 니들퍼치는 스테이플 파이버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안에
바늘이 있어요. 바늘의 끝에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있는 바늘을 가지고 얘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걸 침판이라고 합니다. 침판을 한쪽 면에 바늘이 막 수천 개 달려있겠죠? 이걸로 얘를 톡톡톡 찍으면서 또는 양쪽으로 찍어내면서 그 안에 있는 스테플 파이버를 끄집어내서 고정시키는, 웹을 고정시키는. 니들펀치를 제일 많이 썼었어요. 그 침판 대신에 물을 가지고, 고압의 물을 가지고 웹을 고정한 게 스펀 베이스고요. 스티치 본드는 장섬유, 긴 실을 가지고 재봉을 해요. 쉽게 말하면. 주로는 가로, 세로 또는 일부는 가로, 아주 싼 것들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만 쉽게 말하면 재봉질을 해요. 스테플 파이버가 뭉쳐있는 웹을 갖다 고정하는데 재봉질을 했다는 힘은 없겠죠? 그냥 어느 정도 형태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 접착제를 써서 많이 했어요. 접착제를 써서 함침을 시키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또는 거품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접착제를 바르고 붙이고, 접착제를 바르고 붙이고. 두꺼운 부직포 같은 경우는 접착제 층이 2층 정도 이렇게 생겼었어요. 얇은 거는 하나만 바르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오븐 같은 데서 말리기도 하고 또는 카렌더 로라라고 해서 열 로라 사이에, 2개 로라 사이에서 눌러갖고 좀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러다가 요 웰딩, 뭐 용접이라고 했어요. 웰딩 타입 생긴 거예요. 그래서 LM이 생긴 거예요. 로우 멜팅. 그래서 온도가 한 110도 정도 되는 아주 저용 0.4를 실을 만들어서 걔도 스테플 파이버로 만들어서 기존의 스테플 파이버와 섞어서 오븐에 넣거나 아까 말한 열 로라, 뜨거운 핫 로라 사이를 통과시켜서 만든 거죠. 방사형 같은 경우는 실을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 상태에서 그대로 방사를 하는 거예요. 방사. 우리가 여러분이 방사라는 개념이 지금 아직 잘 없어서 실을 갖다 쏟아내는, 유리와를 막 쏟아내는데 스퍼모드 같은 경우는 그냥 고압에 고온. 그렇죠. 바람을 하는데 바람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아요. 저온 고압의 에어를 막 쏟아내서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쌓이게 만들어서 걔를 다시 굳히는 방법. 일단 대충 굳겠지만, 근데 실제 굵죠. 그래서 약 한 다이아메타 기준으로 보면은 10에서 한 30 마이크로메타 지름이 그 정도 되는 실들. 폴리에스터 데니아로 치면은 한 1데니아에서 9데니아 정도 되는 그런 실들을 주로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값도 싸고. 멜트브로우는 다 똑같은데, 스펀보드랑 똑같은데, 한 300도 정도 되는 고온, 고압의 에어를 노즐에서 하부로 쏴주는 거죠. 그럼 실이 엄청나게 얇아지죠. 그래서 한 1에서 10 마이크로메타 정도 지름이 되게.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은 한 0.01에서 1데니아까지 굉장히 가는 그런 필터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뭐 KF94 마스크 같은 거 그런 건 다 이렇게 멜트브로우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용용물을 요즘에는 안 써요. 거의 펠튼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공예품으로 쓰거나 이 백바이 신발 같은 거 보면 밑에 펠트 신발들이 있어요. 밑창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래서 주로 펠트 같은 경우는 원래 영국에서 양털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다가 그 비누액하고 알칼리에 담가서 며칠 동안 한 이틀 정도 담가놓으면 거기서 단백질도 가서 엉겨 붙는 거예요. 이 직물의 형태를 갖춘 거죠. 그래서 무거운 판이나 돌 같은 거를 눌러놓는 게 원래 펠트인데, 근데 나중에는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모든 직물을 짜갖고 같은 짓을 했었어요. 근데 오리지널은 어쨌든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 붙인 거예요. 굉장히 가죽같이 단단한 세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경사와기사를 가지고 있는 직물, 뭐 루프를 가지고 있는 밑들, 세로로 자는 경편과 아래로 자는 위편이 생겼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물 한번 볼게요. 직물.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설교학 모르셔도 되고요. 설득에서는 몰라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나이론만 잘 들으면 돼요. 나이론만. 장점, 단점이 되게 많습니다. 장점은 형태한 정색이 무척 좋아요. 질깁니다. 직물이 당연히 질기죠. 그래서 어쨌든 가로, 세로를 교차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성형학과 나오신 분들은 알고 무슨 어디 과는 무슨 나왔어요? 성형학과. 성형학과 나서 안 들어도 돼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여기 말하는 정말 상식 중에 그냥 우리가 알파벳 아는 정도, 좀딱그 정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악질 같은 경우도 이걸 가지고 방정사를 만들어서 직무를 짜거든. 가끔 가다 지금 원단으로 프레임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알아두라고 그냥 송출운동, 원출운동, 부운동 이렇게 몰아도 돼요. 실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죠. 그래서 여기 쇠로된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종광이라는 그런 종광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종광에다가 이 경사를 하나하나 통과를 시키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100개 들어 1000개 들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홀수 1, 3, 5, 7, 9, 2, 4, 6, 8, 10 해갖고 아주 기본적으로 짝수, 홀수, 짝수, 홀수 들면은 이 사이가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개구라고 합니다. 구멍을 만드는 모션, 개구 운동, 오프닝 모션 이렇게 하고요. 그 구멍에다가 위사를 이거 제가 북이라고 해서 예전엔 북을 썼죠. 요즘 북 안 쓰죠. 셔틀도 안 쓰고 요즘엔 북 에어나 모터로 날립니다. 어쨌든 위사를 통과시키는 위입 운동이라고 하고요. 위입을 하고 나면은 이 바디로 한번 밀어줘서 이 직전까지 짠 원단의 끝까지 다시 밀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바디침 운동, 비팅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팅 모션이 잘못되면은 위사 간 간격이 달라서 줄이 많이 생기겠죠. 위입 운동할 때 뭐 장력이 달라갖고 줄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요인은 많이 있어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운동 정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지 염색하지 않고 우리 짠 실을 짠 원단을 생지라고 하는데 그레이지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인그레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이게 어원이 없어요. 사람들은 인그레이 실제로 영업하는 친구들 특히 인그레이가 무슨 뜻이냐고 생지라고 해요. 어원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레이지는 생지라는 뜻이에요. 그레이지에서 오는 말인지 어원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쓰기는 이만큼 많았어요. 인그레이 혹시 하나 정도 써놨습니다. 평직, 능직, 주자직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짜는 방법이에요. 평직 얘가 제일 튼튼하게 생겼죠? 원단이 엄청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고급져 보여요. 능이 있어요. 능이 보인다. 그리고 얘는 실들이 많이 튀어나와서 굉장히 원단이 약해. 근데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원단이라든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대신에 뜯김이 많겠죠. 원단은 되게 약해요. 이거는 어쨌든 기본 조직은 이렇다. 그럼 이거 말고도 두 겹짜리 1중 1굴이 아니라 2중 1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T 동력학습의 내용을 2시간짜리로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조직은 평직, 능직, 주자직. 주자직을 수자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플레인, 퓨일, 사틴이라고 많이 쓰니까 원단 관계되신 분들은 최소한 영어 정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실을 연산을 해서 꼬아서 쓰기도 하고 그냥 쓰기도 하는데요. 그냥 쓰는 경우는 준비가 별로 필요 없어요. 실만 빳빳하게 만들면 돼요. 그냥. 그죠? 그래서 사이징이라는 공정을 거칩니다. 사이징은 풀 먹이는 거예요. 가호. 호가 풀이라는 뜻이에요. 글루. 그래서 가호 공정. 그래서 이 사이징제를 호제라고 불러요. 아라비드에서도 호제, 사이징제를 쓰겠어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호제, 사이징제. PVA나 PVAC에 주로. 그래서 약간 풀이에요. 풀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 쌀은 비싸니까 조, 기장 이런 걸 갖다 풀을 써갖고 화문석 같은 거 짤 때 보면 이렇게 할머니들이 풀을 발라요. 실에다가 막 풀을 발라요. 그래서 말려. 그러면은 종광에 꽂기도 좋고, 그죠? 개구 운동을 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풀을 먹여서 종광에 끼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광에 끼우는 통경이라고 하고요. 이 기계에다가 올려서 겸승을 해갖고 다시 그 실 경사를 풀어낸 다음에 개구 운동 시켜서 유사를 집어넣어서 짜게 되죠. 연사 같은 경우는 실을 꼬아서 만들어요. 실을 꼬으면은 실이 다시 풀리려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 한 70도에서 80도 정도, 그래서 시간은 25분에서 45분 사이로 이 연지
이 연을 고정하는 세팅을 연지 세팅을 합니다. 꼬임을 고정시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야 실이 안 풀리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사이즈를 해서 만들고요. 위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연사물을 위사로 쓴다고 그러면은 위사는 보통 1kg씩 분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보 바이딩이라고 해서 한 5kg에서 10kg 정도로 굵게 연사된 거를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쓰고 나머지 만약에 연사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 FDI를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니트는 핵심이 루프예요. 루프, 편환, 고리, 고리라고 해도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매듭이라고 해도 돼요. 매듭을 엮어갖고 천을 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코바늘이라고 여성분들 아시죠? 코바늘 하나짜리로 짜는 거 있잖아요. 돌리고 쓰고 코바늘이 경편이에요. 바늘 2개 갖고 짜는 거 있죠? 한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한편이라 걔가 횡편이 되겠지. 요거 짜는 게 횡편. 근데 어쨌든 조직은 한편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니트는 정편과 횡편이 있구나. 직물과 구별되게 니트가 있는 거겠어요. 자, 다시 한번. 직물과 별개로 매듭으로 루프로 형성된 직물을 니트라고 한다. 니트는 경편과 위편이 있는데 경편 중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라셀, 여러분들 운동화, 천 운동화 있죠? 천 운동화가 전부 다 라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셀 조직으로 짠 것들. 근데 이걸 하려면 라셀만 한 4박 5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냥 이게 운동화가 라셀이구나. 그래서 운동화에 들어가는 실은 뭘까요? 폴리에스터 CD사예요. 캡타이언 다이어블사. CD사 배웠어요? 이번 교육 중에 CD사 얘기한 사람은 한 거 없고. 그러면 염색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30% 너무 많이 빠지니까 염색까지는 좀 빼겠습니다. 어쨌든 CD사로 셀 조직으로 짜면 운동화가 되는구나. 이런 아시고 주로 대부분은 여러분 트리코트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수영복, 래시가드, 그다음에 메쉬, 벨벳 이런 것들 전부 다 트리코트입니다. 트리코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리코트 평기로 짜는 게 트리코트고요. 원바, 투바, 쓰리바, 포바 이렇게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요게 빔입니다. 빔. 요거 한 빔이에요. 한 빔에 짧은 시간 안에 이것도 어렵네. 벨벳 같은 경우는 한 585번. 나머지 일반적으로 수영복 같은 거 쓰려면 한 690번 이렇게 한 세트예요. 그만큼 실이 필요해 개수가. 그거 갖다가 정경이라는 걸 하는데 정경을 하면 사이징하고 똑같은데 풀만 안 나와요. 정경을 해야 돼요. 정경을 해야 천을 짤 수 있어요. 정경을 하려면은 정경 실이 잘 풀리고 문제 없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모우 같은 게 생겨요. 털모자에 기도자죠. 뭐 실이 브로큰이 아니에요. 실이 만약에 여러 가닥이 중에 한두 개가 끊어지면은 털이 생겨요. 털이 생기면 나중에 보풀이 생기겠지. 피해사라고 불러요. 보풀이 생기면은 나중에 바늘에 걸려서 실이 끊어지겠죠. 원단을 짜다가 실이 끊어져. 그런 걸 미리 걸러내기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정경을 설계 보수에 따라서 필요한 정경 보수에 따라서 정경을 하고 실들을 짜는 거죠. 이게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빼고서 그러니까 참 어렵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모양이 아주 기본적인 모양, 이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으로 짜다 보니까 경편은 잘 풀리지가 않아요. 원단이 풀리지가 않아요. 늘어나긴 하는데 되게 풀리진 않아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경기 남부 쪽에는 주로 이 경편 공장들이
집중돼 있어. 오산, 평택, 천안, 안성 이쪽에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편. 이 편 중에서 이전에는 이제 횡편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횡편은 뭐냐면 요 꽃잔다고 아나? 기계? 요거 기계? 이렇게 짜는 거? 주로 이제 큰 굵은 실들을 가지고 기계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짜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아주 좀 명세한 달동네 같은데 좀 남아있더라고요 지금도. 어쨌든 뭐 이렇게 왕복운동을 하면서 짜는 기계인데 생산량이 많지 않아요. 스웨터 같은 경우는 아직 이걸로 좀 짜긴 하는데 지금 이제 한편으로 주로 많이 짭니다. 한편 같은 경우는 이런 기계죠. 한편 기계. 이 옆에가 이제 크릴이고요. 한편도 한 3박 4일 정도 걸리는데 5분 만에 한 편 정리합시다. 이 밑에 있는 기계가 가마, 베드라고 하는데 베드가 돌면서 이제 실을 짜는 거죠. 이제 베드에 대한 거는 이것도 제가 그 T동력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가 그림 잘 못 보시죠. 이런 형태의 이제 베드가 있어요. 실린더 베드라고 하는데 이 홈 사이 하나하나에 이제 바늘이 끼어서 들어갑니다. 바늘이 이렇게 생겼어요. 바늘이 이제 이걸 렛치라고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어줬다 닫아줬다 이게 움직이죠. 여기가 리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천을 짜주는 기계인데 그래서 이거를 실린더 베드 또 옆으로 오는 거를 다이얼 베드 그래서 이 하나만 있으면 싱글 다이얼까지 있으면 이제 더블 기계 양면기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싱글 기계인 것 같습니다. 요 용어들 여기 크립이고요. 텐션 링들이 붙어 있어요. 텐션 작업을 기계예요. 가이드, 세라믹 가이드이고요. 장면 조절 장치가 여기 이제 그림이 이것도 확대한 그림이 많은데 그림은 최대한 이 그림으로 더 커지지가 않아요. 더 커지지가 않아요. 요것들이 장면 조절 장치. 그래서 실들이 와서 여기서 한 10바퀴 정도 감기고서 급사로 들어가는 그런 장치들이고요. 스판덱스는 4개가 한 번에 움직이고 밑에 까만 바가 돌아요. 돌면서 강도를 조절해주고요. 스판덱스는 한편 같은 경우 되게 20에서 30대 이하가 많이 쓰이고요. 한 3배 정도 당겨서 원단을 짜게 됩니다. 3배 정도 당겨서 20대 이하면 한 7대 이하 정도로 들어갑니다. 원단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린더 베드의 형태죠. 베드가 수직으로 서 있는 실린더 베드, 베드가 수평으로 서 있는 다이얼 베드가 있고요. 그 밑에 진짜로 급사고 피더가 있고요. 또 피더 수는 기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계가 기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이거 지름이에요. 지름인데 기계 원통의 지름이죠. 32인치, 36인치, 38인치, 40인치 이렇게 있는데요. 피더수는 지름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그래서 36인치, 32인치다 그러면은 피더수는 96이 되는 거고 36인치면은 108 피더가 되는 거고 40인치면은 120 피더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실이 많이 들어가면 원단 생산량이 높아요. 그래서 135대냐 같은 경우 짰을 때 여름 짜면은 한 350kg 하루에 나오면 여름 짜면 한 400kg 정도 나와요. 하루에 400kg니까 괜찮죠? 예전에는 여기 임직료가 이거 짜주는 요금이 예전에 한 20년 전에만 해도 400원 정도 했었어요. 키로당 400원. 키로당 400원이면은 얘가 400kg가 나오니까 하루에 16만원. 20년 전에 16만원은 괜찮아요. 16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 꽤 많죠.
기계값은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합니다. 네, 바늘이 리들이 있고요. 리들 밑에 잡아주는 항상 싱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루프를 형성할 때 위로 그러니까 현환을 위로 올려주는 거는 바늘이 하는 거고 밑으로 눌러주는 거는 싱크가 해주는 건데 요거 자세한 내용은 다 희동이 학습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만 보시고 캠이라는 거는 요 실린더를 오르고 내리게 해주는 기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공무 하시는 분들은 요즘 알아야지. 공무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이렇게 공무 있어. 공무 잘생긴 공무 캠 알죠? 캠 배웠어요? 캠 알죠? 공무는 무슨 말이지? 내가 얘기하는 거 알려주십시오. 쇳덩어리에 이렇게 길이 있다고. 길이 있어갖고 여기에 그 아까 바늘의 끝이 이렇게 딱 걸려서 들어가면 이 자체가 돌면서 얘가 위아래로 위아래로 상하는 건데 이거. 방사는 알아야 돼. 나이론 방사를 하게 되면 저속인 경우에는 캠 방식을 아직도 써요. 트레버스 가이드라고 왼쪽 오른쪽을 쳐주는 가이드가 돼요. 실 만들 때 지관이 있잖아요. 지관에서 실을 왼쪽 오른쪽으로 감아줘야 되거든요. 이 감는 방식에 저속인 경우에는 캠 방식을 써서 이렇게 감아주고요. 고속인 경우에 가이드 타입이라서 이렇게 넘겨주는 타입을 쓰게 돼요. 왼쪽 오른쪽 보내는 기계적 방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폭 다이아몬드 아까 얘기하고 게이지는 1인치당 반출을 게이지라고 해요. 28게이지 정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1인치에 바늘이 28개 들어있구나. 44게이지면 하이 게이지구나. 8게이지면 8게이지 밑에 로우 게이지다. 그래서 아주 굵은 실들을 가지고 면 방적사 같은 거 로우 게이지로 많이 써요. 8게이지예요. 게이지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유틸리티 팀하고 나이론 생산팀은 아셔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크기를 알아야 되고 당연히 텐션이 알아야 돼. 양가이드는 이거 알아야 돼. 이거 2개 알아야 돼. 바늘 알아야 돼. 싱크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되네. 유틸리티 팀하고 저기만 나이론 생산에 계신 분들 내용 다 알아야 돼.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원단 정도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원단이 들어왔어요. 원단이 들어왔는데 줄이 쭉쭉 났네.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 육안으로 줄을 잘 봅니다. 줄이 어떻게 나는 형태를 잘 보고 사진도 찍어두고 그렇습니다. 그 검단기를 투과시켜갖고 투과되는 빗 사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조직이 넓어 보이는지 줄의 형태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연속적인지 비연속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오염이 생겼는지 뭐 보고요. 염색이 미염 덜 된 건지 색단 어느 일정 시점을 기점으로 색깔이 바뀐 건지 그런 거 봅니다. 디지털 실체 비경을 가지고 원단의 표면을 잘 봅니다. 그럼 보면은 원단의 종류가 어떤 건지 직물인지 경편인지 경편의 투반지 쓰리반지 한편인지 그죠? 싱글인지 더블인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조직 간격을 잘 봅니다. 경위사의 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봅니다. 단면을 또 봅니다. 광학현미경으로 아까 전 시간에 한 광학현미경 단면 형태를 보고요. 얘가 삼각단면인지 팔각단면인지 원형단면인지를 잘 봅니다. TiO2가 0.27%가 들어있는지 0.03%가 들어있는지 1.5%가 들어있는지에 따라 러스터를 구별합니다. 2형 단면사 같은 경우 모양이 동그랗지 않은 애들은 2형도를 구해서 2형도 모양이 다른 정도죠. 모양이 다른 정도를 봅니다. 단면적이 일정한지, 단면적은 곧 선도를 말하죠.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 굵기가 비슷한지, CV가 5% 이하에 들어가는지 보죠. 사종이 문제도 나올 수 있죠. 가덕수가 나오고 단면 대충 보면 나와요. 러스터도 아까 TiO2 함량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전자현미경으로 감량, 직물 같은 경우는 감량을 합니다. 편로는 감량을 하지 않고 표면에 스크래치가 났는지 오일물이 얼마나 붙었는지 열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는 염착 자석이 탈락돼서 미염이나 담염으로 나타나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고요.
신호가 얼마인지, 10% 늘렸을 때 힘이 얼마인지, 70% 늘렸을 때 힘이 얼마인지, 모듈러스 역률은 얼마인지, 퍼프니스, 워크는 얼마인지 이런 겁니다. 혹시 이런 내용들 이번에 설명 들은 거 있습니까? 이번 강의 강신도만 강신도만 오케이. 지금 요 내용은 여기 계신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하고 나이론 생산팁은 다 아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여름력도 확인해야 되죠. 여름력 측정기로 여름력을 재거나 TMA로 여름력을 재거나 원단의 열적이 원단은 하고나면 가장 높게 받았던 자기가 받았던 열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온도까지는 잘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120도를 폴리에스테르 기준으로 나이론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펜타를 180도에 쳤다. 마지막 열을 새끼를 180도에 했으면 얘는 180도를 기억을 해야 돼요. 180도까지는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180도가 넘었으면 여태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열이에요. 그냥 확 수축을 하죠. 수축을 하면서 쪼그라들었다가 나중에 확 풀어지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열 고동입니다. 그래서 이상구가 열을 되게 높게 받았던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디서 그런 게 생겼는지 찾는 거죠. 용해법은 나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팔레 원선과 나이론하고 스판하고 이제 많이 짜니까 스판덱스 같은 경우 DMAC, DMF나 우리 주로 DMAC를 많이 씁니다. DMAC, DMSO로 해도 되긴 하지만 나쁜 순서가 이제 DMF, DMAC, DMSO니까 그나마 DMSO가 조금 덜 약한 편이죠. DMAC 같은 경우 녹여서 스판덱스를 녹이고 나이론만 남는데서 줄이 나는 식으로 또는 나이론만 염산으로 녹여서 염산이랑 황산인데 우리 주로 염산을 한 50%로 써갖고 녹입니다. 그러면 스판덱스만 남은 원단이 남겠죠. 그 스판덱스만 남았을 때 줄이 보이는지 탄력도 많이 하죠. 용해법 내가 얘기 좀 잘못했네. 아까 용해법 맞게 얘기했고 탄력 같은 경우는 염색을 했는데 염료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안 되는 염료도 있습니다. 염료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분산 염료를 씁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분자세를 늘려갖고 그 안에 아모르포스한 부분에다가 염료가 침투가 된 다음에 다시 닫혀서 염색이 되는 게 분산 염료예요. 나머지 나이론이나 아크릴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온 결합을 하죠. 이온 결합을 해서 화학적인 결합으로 염색이 되는 방식이죠. 염착 자석에 염료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 염료를 빼내는 거죠. 활염식.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DMAC도 스판덱스도 녹이기도 하지만 활염을 시키고요. 나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히 피리딘을 써서 나이론 염료를 빼내기도 하고요. 근데 주로 뭐 검은색 계통은 잘 안 빠져요. 연한색 계통은 잘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활염이 된 원단을 다시 염색해서 줄이 나는지 안 나는지 또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관찰 결과와 재편 공정, 염색 공정 등을 종합해서 분석팀에서 이번에 줄이 난 거는 원사의 심도가 낮아서 심도가 너무 낮아서 감염줄이 나왔습니다. 심도가 너무 높아서 녹용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죠. 보고서를 써주죠. 그럼 그게 우리 고객지원팀 CS팀으로 넘어가서 고객한테 대고 얘기를 해주고 고객이 이건 원사 문제였네. 그러면 크레임을 얼마나 할 건지 협의를 할 거고 만약에 이거는 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편할 때, 재직할 때 장력 편차에 의해서 조직이 조밀해져서 나온 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답을 주면은 또 설명을 하죠. 이건 원사 때문에 생긴 줄이 아니고 당신네 공장에서 생긴 줄이니까 어떤 점을 개선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소송까지 가겠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고객지원팀 CS팀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고생들 하셨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느끼셨을 거예요. 공부할 게 참 많다. 그죠? 여기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들도 이게 다 용어예요. 망량이라는 것도 용어지만 이거 다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냥 공통교육이잖아요. 아니 이런 것도 있다고 만만 보라고 사실은 한 거기 때문에 석유학도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러니까 기기분석, 원단분석에서 그냥 만만 보시고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업의 뭐 나이론 생산팀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사실들도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사질이 염색에 미치는 영향들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최소한 10년 정도는 해야 돼요. 요것만 원단만 해도 기기도 한 1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 전문가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물론 뭐 이것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많이 하셔야지. 혹시 기기 분석, 원단 분석 통틀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먼저 그냥 교육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을게요. 그냥 오늘 좀뭐 민폐가 아니니까 그 시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40분에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15분을 쉬고 시간이 13분이나 있어요. 뭐 쉬어도 되겠지만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너무 우리가 버스를 타고서 수박밭을 지나가기 때문에 저 수박의 줄이 왜 저거는 까맣고 저건 통째로 까맣고 물어보면 제가 뭐 그렇죠. 우리가 그 밭에 내려서 수박도 따보고 수박도 먹어보고 얘는 왜 당도가 낮나요 높나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있을 건데 있는 걸 되게 없더라고요. 없는 게 좋은 거지 뭐. 이제 공부는 끝하고 공부 이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찍고 있어 되게 부담스러워요. 공부 이외에 그냥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통은 질문을 안 하지.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적인 거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초반이지만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많고 그냥 좀 오래된 선배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요즘 세상에는 평생 직장도 평생 직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저보다 한 10년 선배들은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한 직장에 들어오면 정년을 하셨어요. 대단하신 거죠. 요즘은 평생 직장은 없어요. 직업도 한 최소한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5개 드리고 있어요.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첫 여기가 이제 뭐 그냥 뭐 다른 데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 첫 발을 어쨌든 태광하고 맺으신 거잖아요. 어느 기업이나 장점, 단점 중에 단점이 훨씬 더 많아요. 어느 기업이 장점만 있는 회사는 없어요. 뭐 당연하게 지금 여러분은 태광만 들어오셔서 잘 모르는 거예요. 태광보다 좋은 회사 엄청 많죠. 그래서 근무하기 좋고 합리적이고 월급 많이 주고 근무 시간 좋고 그래서 많아요.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태광보다 훨씬 못한 회사는 거기 한 10배 정도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관문을 통과해서 여기 입사를 하셨는데 오셔갖고는 생각보다 동료들도 불만, 거참들도 불만, 공장장도 불만, 뭐 온통 불만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다른 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좋은 회사라고 SK, LG나 삼성 이런 데 가서 못 버티고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돈은 많이 줘요. 우리보다 확실히 많이 줘요. 못 견디고 나서 정말 많아요. 업무 강도가 우리보다 세요. 사실 태반은 굉장히 워라벨은 좋아진 회사예요.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도 워라벨이라는 게 없어요. 엄청 안 좋았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워라벨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회사보다도 워라벨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발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사회는 바뀌어가고 여러분들이 40이 넘는 이직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이에는 40이 넘어서 이직하는 사람은 정말 그쪽 분야의 전문가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도 자기 개발을 많이 해서 많은 자격증 취득하세요. 왜냐면 자격증 같은 경우는 남이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주지 않아요. 보여지는 건 자격증, 별건 아니지. 뭐 기사, 기능장, 뭐 기술사 이런 자격증들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실제 별거 아니에요. 근데도 있는 거 없는 건 되게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해당 분야에서 품질적이면은 뭐 필름 경영 기사를 따고 그 더 높이 가고, 다른 분야면 다른 분야 마찬가지. 기계면 뭐 기계 기사 당연히 있겠죠. 전기면 전기 기사. 뭐 그래도 더 위에 굉장히 큰 의미 없겠지만 기술사라도 준비해서 지금 현장에 계신 전기 시험 중에서 기술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너무도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자격증 말고는 언어, 특히 영어. 영어들 다 잘하잖아요. 요즘에는 영어들을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보다 젊은 친구들은 영어를 더 잘해요. 왜? 어려서부터 영어 노래에 노출돼 있어요. 한국 노래가 아니잖아요. 한국 노래 30%는 영어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해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우리가 스마트폰을 뭐 따로 컴퓨터를 공부하고 배웠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을 막 쓰는 시절,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쓰죠. 애들은 더 많이 쓰고 더 잘 써요.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잘해요. 고등학생만도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영어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잘 전문 용어는 몇 개만 써보면 영어가 더 쉬워요. 일반 생활 영어보다. 영어를 이제 가끔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장 방문을 하거나 할 때 좀 젊은 친구들이 나서 영어도 좀 해주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나중에 보세요. 팀장들이나 공장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젊은서 30대들이 영어를 더 못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해요. 영어는 정말 좀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라기보다는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실력을 가지고 한 50대 나왔다 회사를. 컨설팅 같은 거 해도요. 한국말 컨설팅 하면 한 20만 원밖에 못 받아요. 20만 원, 30만 원, 1시간짜리. 근데 영어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1시간당 400만 원씩 받아요. 1시간당.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강사나 또 기술적인 이런 분석도 좀 알고 강사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요즘 인도, 파키스탄 많이 공장 지으니까 선생님들 컨설팅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소문나면 그냥 굳이 외국으로 안 가죠. 그냥 한국에서 좀 외국 공부 그냥 알려주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알려주고, 뭐 자기가 모르면 내가 조사해서 다음 시간에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해놓지 한 번에 다 안 알려주죠. 그래갖고 뭐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가기에 10시간이면 4,000만 원이죠. 박정 대표님 같은 경우 그래서 대표님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 영어를 하고 못하고는 굉장히 그 차이가 있으니까 영어 공부 기회를 좀 아쉽고, 두 가지만 제가 좀 드리고요. 나머지는 회사에서는 근무 중에 전념해서 일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딱 구분, 공과 사를 구분하듯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 인생을 즐기시고, 그러면서 영어하고 자격증 정도 해놓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걸로 마치겠습니다.